세제 개편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신규 주택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졌다. 양도세 특례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수도권 예외지역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중으로 공포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서 약 211페이지나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만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시점에서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방식으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으로 취득가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서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3년 1월부터. 따라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방식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범위가 축소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의 세법상의 이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촌 이내의 혈족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는 목적으로 축소하겠다.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시키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 및 생모를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목적이다. 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 보증금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 체납 우선 징수 범위를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목적인데, 자, 직전 소유자도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현재 소유자의 국세 우선 징수 한도 금액 내에서 징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판소를 통해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택의 가격이 5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할까요? 전세 보증금을 3억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주고 지금 전입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에 임대인이 있는데 종전의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전의 임대인이 원래 국세가 체납이 됐대요. 이 국세 체납이 이제 종부세 같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생기는 체납액이죠.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B라는 임대인이 C라는 신규 임대인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C도 마찬가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거예요. 국세 체납이 약 2억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1회 유찰이 돼서 4억으로 낙찰이 돼서 우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한번 볼까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우리 근저당과 전세 임대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그리고 국세 체납액 중에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우선 배당은 C의 국세 체납이 더 우선순위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C의 국세 체납은 얼마가 되어 있나요? 2억이죠, 2억. 이거를 일단 선순위 배당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A의 전세 보증금 3억이겠죠. 근데 4억이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럼 따라서 A는 3억 중에 2억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임차인 분들의 경매로 만약에 이 집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이 어떻게 되냐. 자, 종전 임대인 국세 체납이 1억이 있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신규 임대인의 국세 체납 2억을 우선 배당으로 받지만 똑같이 우선순위는 국세 체납을 우선순위로 보되 기존의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우선 변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세 체납은 2억이 있지만 종전의 임대인의 국세 체납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우선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억이 아니라 1억인 겁니다. 1억. 우선적으로 1억을 먼저 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 A의 전세 보증금 얼마죠? 3억. 그 다음이 나머지 국세 체납 1억 수준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A라는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3억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손실 위험성을 좀 더 보존하고 보호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납 국세의 열람 요건 등을 규정하는 이 국세 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선을 하겠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 기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현행 기준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 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고요. 또 열람 대상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열람 절차를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열람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되고요.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이 가능했었던 걸 이제는 예외 조건으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설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열람 신청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야지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자, 예외 조건은 뭐였습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그러면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람기간은 전국 세무서에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4월 1일 이후부터 열람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가 되었죠. 자, 일시적 2주택자, 종전에 있는 주택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또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종전이건 비규제 종전이건 이제 무조건 3년 이내에만 신규 주택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에 따른 양도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 기존에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이 있었죠. 직정 계약 대비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갱신을 하던 신규 계약을 하던 그렇게 체결을 해야 되고 주택 매수 이후에 체결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내놓고 갱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 매수할 때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하겠다라고 했죠. 21년 12월 20일에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계약갱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종전 주택을 보통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상생 임대인의 특례 혜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혜택도 거주 요건 2년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기재부에서 이게 처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실제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다시 바꿨습니다. 변경해서 장특공제도 마찬가지 거주 요건을 2년을 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장특공제 혜택까지도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만약에 3년 정도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해서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3년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는 2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직정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는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하고 있죠. 자, 근데 특례 사유를 추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 계약, 임대기간을 합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이후에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우리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죠. 2년 이상.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해서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년을 살기로 하고 다시 계약갱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2년만 추가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해 준다라고 한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1년만
거주하고 퇴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생 임대인 혜택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1년 정도 거주했다가 전 세입자가 퇴거했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해서 1년 정도만 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의 그런 거주 요건, 임대 기간과 신규 세입자의 임대 기간을 합쳐서 2년 이상만 넘어간다면 이렇게 상생 임대인 특례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5% 뭐라고 써있죠 여기?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이후에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서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야 됩니다. 종전계약보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담보 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뭐 자녀나 아니면 뭐 직계 좀비속에게 부담보 증여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만약에 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렇게 부담보 증여를 껴서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또는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채무액으로 봅니다. 그 채무액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그 채무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이거를 기준시가로 일원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가액도 시가, 그리고 취득가액도 시가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가 인정이 어려운 경우, 산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 그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취득가액을 아예 기준시가로 그냥 일원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취득가액을. 자,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한 5억 정도 껴져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증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택도 뭐 증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죠. 증여자. 이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할 때 이 전세 보증금 채무액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양도가액은 당연히 전세 보증금 채무액을 5억이라고 하고 있고 5억 그리고 여기에 취득가액을 또 빼죠. 자,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 거래 금액 여기에 채무액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여재산가액 이렇게 나누게 되면 취득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증여자인 부모님이 이 주택을 4억에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채무액이 얼마죠? 채무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보겠다라고 했죠? 채무액은 당연히 5억이겠죠. 5억. 여기에 증여재산가액도 증여도 마찬가지 똑같이 5억에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억. 자,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취득가액은 4억이 나온다. 4억. 그러면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빼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 건가요? 1억 정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원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보겠다. 기준시가로. 자, 따라서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 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준시가. 그럼 만약에 기준시가가 이 주택이 2억이라고 합니다. 2억. 기준시가가 2억. 여기에 채무액 5억에 증여재산가액 5억이라고 한다면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2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양도가액 5억에 취득가액 2억이면 얼마죠? 양도차익이 1억이 아니라 3억이죠. 따라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렇게 실질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합리화 목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아직도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지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준을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23년 5월 9일이 아닌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주택시장 연착륙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원형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면서 지금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자,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뭐 몇 개 있죠. 민간 임대주택 또는 뭐 사원용 주택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사원용 주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의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충족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은 읍면 지역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 충족이 돼야 되고 공시 가격도 3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원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친족 관계나 과점 주주로서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합산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안이 어떤 개정안이 되냐면 가액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준을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면적 요건은 똑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영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종부세 주택수 특례 적용 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 주택수 특례 요건 있죠. 일시적 2주택. 이것도 신규 주택 취득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공제 그리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3년으로 늘렸습니다. 자, 영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영시행일 이전에 일시적 2주택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2022년 일시적 2주택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하신 분도 마찬가지 소급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주택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종부세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이건 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이렇게 주택세에서 제외하겠다. 자, 그런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이 지역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로서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수도권 예외 지역을 신설을 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일반주택 양도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자, 일단은 현행 기준에선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는 제외되는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은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연천군, 옹진군 이 지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어촌 주택의 주택세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에 강화군도 포함이 되었다. 강화군. 또 이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모두 해당되는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도 원래는 농어촌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태안군, 영암, 해남군 이런 곳은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은 적용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복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